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몸 어디가 막혀야 이런 시림과 저림이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반신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쪽 팔다리가 스르륵 하는 증상이 있다면 뇌혈관 신경이 막혔을 때 이럴 수도 있다. 네, 여기서 스르륵은요. 스르륵 힘이 빠졌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스르륵이 한쪽의 저림이라든지 감각이 둔해지는 것이 스르륵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증상의 특징은 대부분 한쪽 팔 다리로, 그것도 갑자기 나타날 때 저희가 뇌혈관 질환, 뇌졸중의 신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뇌혈관이 막혔을 때 팔다리로 신호가 오는 것도 약간 신기한데 이 밖에도 또 어떤 다른 특징이나 증상이 있을지 궁금해요. 네, 뇌는 각 부위에서 하는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왼쪽 뇌, 오른쪽 뇌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증상은 마비입니다. 팔다리 힘이 빠지는 거. 그렇지만은 지금 이야기한 대로 감각이 무뎌지는 것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 말씀이 어두워지거나 또는 눈앞이 이렇게 물체가 두 개로 보이거나 한쪽이 이렇게 좀 까맣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거나 말이 어두워지거나 하는 경우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뇌혈관 질환과 다른 증상과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발생하고 주로 한쪽으로 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뇌졸중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이렇게 갑자기 몸에 큰 이상이 생기시면 물론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되겠죠. 하지만 증상이 경미하시면 이런 사항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얼굴에 미소를 크게 한번 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 소리도 내보세요. 이렇게 하셨을 때 하셨을 때 좌우의 모양이 다르다 그러시면은 안면마비가 있는지 한번 의심해 보셔야지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양쪽 손을 꼭 이렇게 쥐시는 겁니다. 꼭 쥐셔서 힘을 주시는데 양쪽에 힘이 똑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힘이 들어가지 않는 쪽에 편측마비가 있다는 것을 한번 좀 의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팔꿈치를 펴서 앞으로 나란히 해보시는 겁니다. 팔꿈치를 펴서 앞으로 나란히 하셨을 때 팔꿈치가 이렇게 처지신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나란히 하고 하신 10분 정도 뒀을 때 점점 이게 떨어지신다 그러시면 역시 떨어지는 쪽에 편측마비가 있다는 걸 의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둬야겠고요. 근데 뇌졸중이 무서운 것이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좀 남기도 하잖아요, 교수님. 네, 특히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감각 후유 증상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약 3분의 1 정도에서 이러한 감각 후유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이때는 저리거나 시리다기보다는 감각이 굉장히 예민해지세요. 그래서 화끈거리거나 또는 뭐 뜨겁고 찬 게 굉장히 민감해지시거나 아프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증상이에요. 특히 이제 이 사진은 제게 10년 가까이 다니시는 분의 사진입니다. 이분의 병변을 보시면 아주 작아요. 작은 하얀 거요? 하얗게 정말 점처럼 작고 실제 이분이 진료실에 들어올 때는 너무나 멀쩡합니다. 말도 잘하시고 잘 걷고 어떤 증상도 없는데 이분은 죽겠다고 하세요. 바로 이제 저 오른쪽 뇌의 감각 이상으로 인해서 왼쪽 팔다리가 너무나 시리고 아파서 이분은 여름철에는 이걸 견디지 못해서 찬물에 막 얼음물에 손을 넣기도 하고요. 겨울철에는 이 뜨거운 물에 손을 넣어서 이 화상과 동상을 반복적으로 앓으면서 응급실로도 여러 번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꾀병 같죠. 이제 의학적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시상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을 가지는 분들에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중요한 후유 증상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들으니까 안타깝고 자칫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뇌졸중이 후유증으로 오는 감각 장애는 치료 완치는 어려운 거예요, 교수님? 네,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앞에 분도 10년 가까이 저하고 만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신경통증을 조절하는 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증상은 완화시킬 수가 있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은 아주 긴 생활 동안 불편감을 가지고 완전히 낫지 않습니다. 심지어 감각장애까지 동반된 분들은 자기 발이 땅에 닿았는지 위치 감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자꾸 넘어져가지고 또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참 헷갈리는 것이 이런 팔다리의 감각이나 운동 이상이 다 뇌졸중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김학성 교수님. 예, 맞습니다. 다 뇌졸중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척추에서 신경이 눌려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특히 우리 몸에 경추와 요추가 있는데요. 경추에는 상당히 많은 신경이 지나갑니다. 가운데는 여러 신경이 모인 척수라는 게 지나가고요. 척수에서 신경근이 하나씩 나오는데 알기 쉽게 신경뿌리 신경이라고 합니다. 새끼신경이라고 합니다. 요 신경들이 눌려서 척추가 눌리면 아까 같이 몸 마비가 오고요. 네. 신경뿌리가 눌리면 어깨도 아프고 위치에 따라서 팔도 아프고.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 위치에 따라서 여러 군데가 이렇게 아프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좀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게 하나가 네. 갑자기 마비가 오면서 통증이 한쪽에 저리는 통증이 심하게 오면서 심하다. 마비가 오는 경우 이런 경우는 척추의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마비가 오는 경우에 네. 크게 아픈 게 있으면서 오느냐 아니면 아픈 게 없으면서 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네. 오히려 약간 아프면서 오는 게 나중에 결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군요. 시림과 저림 알아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감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반신으로 오는 거 네. 하나 더 알아볼게요. 이번에는요. 손바닥부터 손목까지 시큰시큰한데 이건 바로 뭐냐? 손목 신경이 막혔을 여기도 때. 막힐 수가 있네요. 저도 그렇게 손목이 아픈데요, 교수님. 예. 많이들 그러시죠? 예, 많이 그렇습니다. 네. 우리 손목에 예. 우리가 요 손목 부위에 터널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서 손가락 음지는 힘줄과 신경이 지배해서 손을 다 쓸 수 있게 하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 터널의 압력이 올라가면 이리 쓰는 힘줄과 신경이 눌려서 거기에 따른 증상이 나옵니다. 따라서 손이 잘대로 안 움져지고 손가락이 아프고 짚지 못하고 특히 가운데 손가락이 많이 아프고 잘 때 저려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아, 저희 또 친구들 중에서는 늦게 출산한 친구들이 손목이 시큰거린다라고 하는 맞아, 친구들이 맞아. 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손목 그 터널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가는 신경이 이 임신 중에는 보면 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체액이 저류가 되면서 그 주위에 있는 힘줄들이 붓는다든가 아니면 호르몬이 크게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은 또 체중이 좀 느시잖아요. 그런 네네. 것들이 손목으로 가는 정중신경이라는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요. 보통 임산부 중에서 20% 정도가 그런 증상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손목을 굉장히 자주 쓰거든요. 그렇다면 저도 손목 터널 증후군인지 아닌지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팔렌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먼저 손등을 양쪽으로 이렇게 맞대어 주신 다음에 이 손목을 90도로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1분 정도를 유지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손저림이 나타난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요런 거를 요렇게. 좀 해보면은 네. 아플 때는 손목 터널이 될 수가 있다, 증후군이.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돼? 예. 네, 말씀드린 대로 1분 정도 해주세요. 1분 정도? 네, 네. 네. 그래요. 아직은 저는 아닌 이제 것 같아요. 언뜻 좀 궁금한 게 네. 손목 터널 말고 발목 터널 증후군은 없나요, 교수님?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발목도. 예, 발목이 손보다는 빈도가 적지만 네. 발목도 비슷한 구조로 지나가는 반몰 터널 증후군도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집안일을 좀 많이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요거 해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학성 교수님? 예. 치료 같은 거. 손목 터널 증후군은 아까 어떤 분이 생긴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손목을 많이 쓰시는 많이 분이죠. 쓰는 분들. 그래서 아주 뭐 간단한 방침이지만 손목을 가능한 적게 사용하고 맞아. 그 찜질하고 그 스트레칭 이런 거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호대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보호대를 가끔 뭐 편하게 가볍게 물렁물렁한 거 되는데 네. 그러면 효과가 적고요. 딱딱한 걸 대해서 손목을 거의 안 쓰도록 3일, 4일 이런 정도를 딱 고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경우가 있겠죠. 만약 그렇다면 소염제나 아니면 신경 주사 이런 것들을 맞아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쉬고 두목하고 소염제 먹고 주사 맞았는데도
금방 좋아졌다 또 아프고가 반복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 터널 안에 어떤 물혹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신경 자체가 좀 변성이 생겼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손목 터널 자체를 좀 넓혀주는 수술이 필요합니다. 한쪽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 뭐 다행이라고 하면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은 아까 말한 뭐 뇌졸중이라든지 척수 뭐 질환 이런 수술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주로 하는 게 이제 국수 마취로 수술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는 좀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래도 수술은 수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도 한참 손목 아플 때 이 손목 보호대를 좀 했었는데 이게 집안일 좀 하니까 금방 젖어가지고 막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첫 번째로 손목을 아껴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요 저린 거 말고 손이 이렇게 떨리는 그런 증상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김 네, 저기 마비가 오거나 네. 시리고 저린 것은 아닌데 손이 이렇게 덜덜덜 떨리는 경우가 있죠. 특히 무엇을 이렇게 하려고 할 때보다는 오히려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경우는 한 번쯤은 파킨슨병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예, 그래서 파킨슨병이 있으면 처음에는 한쪽 손에서 이렇게 떨림이 시작됐다가 진행하면은 양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파킨슨병은 뇌에서 운동을 조절하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버리는 그리고 퇴행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점점 진행을 하게 되죠. 이 파킨슨병이 나타나면 아까 말한 떨림과 함께 뻣뻣해집니다. 강직이 와서 이렇게 잘 움직이지 못하고 특히 손목이 톱니바퀴처럼 움직인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걸어보시라고 하면 종종 걸음을 걷게 되면서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또 그리고 동작이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말이 갈수록 늦고 작아지고요. 또는 글씨가 크게 쓰다가 점점 작아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특히 노령 인구에서 나타나면 파킨슨병을 저희가 의심을 해봐야지 됩니다.